반갑습니다. 역사 2.0입니다. 이번 35번 학습지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일본 내에 일어난 정치적인 변화 모습, 그리고 동아시아의 냉전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국제 지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성장의 모습, 일본의 정치 변화 과정의 모습을 오늘날 2000년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아시아의 전후처리라고 하는 제목, 일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미국이 중심이 된 연합국이 일본을 점령합니다. 이때 연합국의 군대가 중심이 되어서 일본을 점령, 통치하였다 해서 이 시대들 군인들의 정치, 군정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도쿄에 연합국 최고사령부 SCAP, 다른 말로는 GAQ가 설치가 됩니다. 이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일본 내의 각종 정책을 총괄하는 일본 통치의 최고기구였는데요. 이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최고사령관은 더글라스 베가더 장군이었습니다. GHQ는 더글라스 베가더 장군의 주도 아래에 일본을 비군사화, 민주화시키기 위한 각종 개혁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군정이 실시되던 당시 일본 내의 개혁 모습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극동국제 군사재판, 다른 말로 도쿄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등 각종 일본의 2차 세계대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선 일본 내 전쟁 지도부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재판이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일본의 전쟁 지도부는 A급, B급, C급으로 각각 구분이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죄가 심하다라고 판단되는 A급 전범들이 도쿄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를 극동국제군사재판, 줄여서 도쿄재판이라고도 부르지요. 재판 결과 A급 전범의 일부는 사형 혹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일으킨 각종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아시아 당사자들의 의견이 전쟁에 반영되지 않고 서양 세력의 주도로 이 재판이 진행이 되었었지요. 여기에 더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당시 최고 지배자였던 최고 우두머리였던 일본 천황이 재판에 회부되지조차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협력한 각종 일본 관료나 재벌들도 이때 처벌을 피하게 되고 도쿄 재판이 끝난 이후 그나마 처벌받았던 일부 전범들조차 대부분 석방됩니다. 그리고 이후 군국주의 세력이 일본 정치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다시 한번 일본은 옛 전쟁을 일으켰던 지도부들이 일본 정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요. 사실 도쿄 재판이 흐지부지 끝이 나고 그나마 처벌받았던 인물들의 대부분이 다시 석방되고 일본 정치의 주류로 들어서면서 일본은 언제든지 다시 군국주의로 돌아설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안게 되었던 것이지요. 도쿄 재판의 진행 모습이고 A급 전범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던 인물들 중 하나인 도조 히데키입니다. 1948년 사형에 처해집니다. 자, 전쟁이 끝난 이후 GHQ가 진행했던 각종 개혁 두 번째, 바로 신헌법,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1889년 대일본 제국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889년에 제정되었던 대일본 제국 헌법이 폐지되고 1946년 이번에 새로 정해진 신헌법을 다른 말로는 평화헌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왜 이런 평화라고 하는 별칭이 붙은 헌법인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정해진 헌법의 내용에 따르면 일본 최고 지배자인 천황은 상징적 존재로서만 일본에 머무를 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천황은 실질적인 정치 권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여기 더해서 신헌법의 구조를 보면 일본은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군사력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과거 일본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켰던 사실에 대한 반성을 담고 앞으로는 침략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군대 자체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아주 상징적인 항목이었죠.
이 항목에 따라서 새롭게 정해진 헌법의 이름을 평화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구조의 내용입니다.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 이 내용에 따라서 오늘날까지 평화헌법으로 불리고 있는 일본 헌법. 하지만 최근에 일본 정부는 이 헌법 구조의 내용을 삭제하여 일본이 다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고 하는 이제 목표를 공공연히 보이고 있으면서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 마찰이 다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이 신헌법에는 주권 재민의 원칙에 따라 인권 보호 조항이 강화되기도 합니다. 자, GHQ가 진행했던 일본의 전후개혁 두 번째 신헌법, 평화헌법 제정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 외에도 군국주의자들을 공무원 자리에서 쫓아내고 군대를 해체합니다. 재벌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고 농지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기도 하죠. 이를 통해서 미국 등 연합국들은 일본이 더 이상 전쟁이 가능하지 않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민주적인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뜻을 조금씩 이뤄가고 있었는데요. 이런 연합국, 특히 미국의 대일본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당시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냉전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본격적으로 대립하면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죠. 특히 중국,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한반도에서는 6.25 전쟁이 터집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갈등,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일본 정책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일본을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점으로 만들기로 미국은 결정합니다. 일본을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본의 각종 경제를 재건할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후 미국은 일본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일본 내의 노동운동 그리고 공산주의를 탄압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 내의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전쟁 범죄의 책임을 떠맡고 쫓겨났던 군국주의 세력들이 다시 일본 정치의 주류 세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경찰 예비대라고 하는 군대의 성격을 가진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이 경찰 예비대가 오늘날의 일본의 군사적인 성격을 가진 부대, 일본 자위대로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사진입니다. 일본을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동아시아의 거점 세력으로 만들어가던 미국. 자, 미국은 일본을 다시 국제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시킬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계속 자, GHQ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통치를 받게 된다면 일본이 공산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키울 수 없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미국은 일본에게 두 가지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첫 번째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입니다. 6.25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던 1951년 체결되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 내용은 이제 일본이 주인된 권리를 회복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끝으로 하여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GHQ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일본에 대한 통치 군정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일본은 주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같은 날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미일 안보조약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동맹을 맺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미국군은 이제 주일미군,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으로서 계속해서 일본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을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국가 그리고 미국과 친한 친미국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하죠. 이렇게 일본을 성장시킴으로써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국가를 미국이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일본 정책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산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국가로 만들자라고 변화하면서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저질렀던 각종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과와 반성 문제가 스리슬쩍 넘어가게 되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일본의 경제 성장 모습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직후의 일본 경제는 여러 가지 사회 혼란과 더불어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가 되면서 일본의 경제는 조금씩 미국의 지원 아래에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반도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은 일본 경제가 급격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계기가 되었죠. 이 두 차례의 국제적인 전쟁 과정 속에서 일본 땅은 당시 미국 군인들의 휴양지 그리고 군수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미국의 지원 그리고 6.25 전쟁,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큰 성장을 이루어낸 일본 경제는 1964년에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전 세계의 그 성장 정도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게 되었고 60년대에는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까지 자리매김합니다. 하지만 1970년대 발생한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국제 석유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석유를 전량 수입해서 쓰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 석유 파동이 매우 경제 성장에 있어서 불리한 요건이었죠. 하지만 이때의 어려움을 일본은 기술 개발, 경영 합리화 등을 통해서 극복하게 되고 계속해서 일본 경제 성장은 70년대에도 지속이 됩니다. 1980년대에도 일본 경제의 성장은 계속 진행됩니다. 특히 일본은 80년대 각종 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수출함으로써 많은 무역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 일본의 경제는 최대 호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렇게 일본이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거두게 되자 미국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미국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 수준에 비해서 일본 엔화가 가지는 국제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있다. 일본 엔화의 가치를 상승시켜야지 일본 경제의 수준에 걸맞는 엔화의 올바른 가치가 책정될 것이다. 라고 미국은 주장합니다. 1985년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되었던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의 재무장관이 모여서 진행한 국제회의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출된 플라자 합의에서 미국의 주장대로 일본 엔화의 가치가 절상 상승합니다. 이후 일본의 국내 시장이 해외에 개방되면서 외국 자본이 일본으로 진출하게 되었죠. 여기에 더해서 일본 내의 금리가 인하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은행에 이제 돈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높아진 생활 수준, 그에 따라 생긴 여윳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 국민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주가 혹은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 내 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높이 치솟은 가격의 주식 그리고 부동산은 해당하는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훨씬 더 과장되어 있었죠. 이를 거품이 끼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주식, 부동산이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훨씬 더 과장된 높은 금액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현상을 거품 경제가 형성되었다라고 표현하고는 합니다. 1980년대 말 일본 경제는 소위 말하는 거품이 끼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80년대 말 부글부글 끓어오던 거품이 1990년대 들면서 갑작스럽게 터지기 시작합니다. 주식, 부동산의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서 일본 내 많은 국민들이 재산 피해, 자산 피해를 입게 되면서 이후 일본은 2000년대 들어서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장기 경제 불황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죠. 다음은 일본 내 정치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내 정치 변화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알아둬야 하는 핵심 단어는 55년 체제입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1951년 미일 안보 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 내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의 대립이 점차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55년에 일본의 보수가 정치의 주도권을 잡고 진보 세력이 이를 견제하는 형태의
의회가 결성이 됩니다. 이때 결성된 의회의 정치 모습을 55년 체제라고 하고, 보수가 주도하고 진보가 견제하는 정치 현상은 1990년대 초반까지 일본 내에서 진행됩니다. 55년 체제가 약 40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55년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 모습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내 보수와 진보 세력의 대립이 각각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 내 진보 세력, 보수 세력은 각각의 통합을 꾀합니다. 일본 사회당의 좌파와 우파가 통합하면서 1953년 일본 사회당이 탄생합니다. 일본 내 진보 세력이 이제 통합을 진행하였던 것이죠.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의 보수 세력들도 정치적인 결합을 시도합니다. 일본의 자유당과 일본의 민주당이 통합을 하게 되면서 1954년 보수 세력인 자유민주당, 줄여서 자민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1955년 치루어진 일본 의원 선거에서 보수 세력이었던 자민당은 사회당을 물리치고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때 자민당이 차지한 의회의 의석수는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개헌선인 3분의 1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사회당은 자민당에게 선거에서 패배하였지만 사회당이 차지하였던 의석의 수는 헌법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3분의 1을 차지하였지요. 이리하여 자유민주당이 정치 권력을 장악했지만 사회당이 자민당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형태의 국회가 1955년에 완성이 되고요. 이것을 55년 체제라고 합니다. 1955년 이후 일본의 정치 형태는 계속해서 자유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사회당이 견제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1970년대 로키드 사건과 같은 자민당의 뇌물수수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자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더라도 이 55년 체제는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었지요. 그러다가 1991년 냉전이 끝납니다. 냉전이 끝나면서 보수가 주도하고 진보가 견제하는 이 55년 체제도 무너져 가기 시작하였죠. 1990년대 초 일본의 거품 경제가 폭발하면서 시작된 경제 침체, 그리고 자민당의 정치 부패로 인해서 자민당의 지지율은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1993년에 치러졌던 일본 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단독으로 의회의 과반을 획득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보수가 주도하는, 그리고 진보가 견제하는 55년 체제가 무너졌죠. 자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이때 연립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후 1990년대 자민당은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2009년에 치러진 일본 의원 선거에서 보수 계열의 정당이 아닌 민주당이 최초로 자민당을 몰아내고 단독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낸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고 이를 일본 내 최초의 정권 교체라고 표현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에 다시 오늘날까지 일본 내 자민당 보수 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일본 내 정치 체제의 변화를 간단하게 정리한 그림입니다. 그림 내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제 내용과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의 일본 현대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미군정의 통치를 받던 시기, 그리고 미군정의 통치가 끝난 이후 일본의 경제 성장 모습, 그리고 일본의 정치 흐름을 55년 체제라고 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중국 내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 모습을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